13조 원, 삼성전자가 인도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생산 거점을 베트남에서 인도로 옮길 때 언론은 넥스트 차이나라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죠. 14억 인구, 젊은 노동력, 거대한 시장,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매운맛이었습니다. 세금 폭탄, 일자리 세습 요구, 끝없는 파업, 삼성 임원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지옥 같은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도가 과연 삼성의 구세주가 될까요? 아니면 13조 원을 집어삼킬 블랙홀이 될까요? 지금부터 그 살벌한 현실을 파헤쳐 봅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절반 이상을 만들던 곳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베트남입니다. 하노이와 박린에 거대한 공장을 세워놓고 한 해에 1억 대 넘게 생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가 치솟았어요. 2010년대 초만 해도 월급 200달러면 사람을 구했는데 지금은 500달러를 줘도 사람이 안 옵니다. 게다가 기술 유출 위협까지 커졌죠. 베트남 직원들이 삼성에서 기술을 배우고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삼성은 새로운 생산 기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인도의 모디 총리가 나타났어요.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에서 만들라는 겁니다. 현금 인센티브를 내걸고 14억 시장을 미끼로 삼성을 유혹했죠. 삼성 경영진이 인도를 보니까 조건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영어가 통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통역 없이 대화가 안 됐는데 인도는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덕분에 영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젊은 노동력도 풍부합니다. 평균 연령이 28세예요. 한국은 45세, 일본은 48세입니다. 인도는 젊은이들이 넘쳐나죠. 무엇보다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1억 명밖에 안 되는데 인도는 14배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팔면 되는 거예요. 삼성은 인도를 잃어버린 낙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델리 인근 노이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세웠어요. 면적이 축구장 35개 크기입니다. 벵갈루루에는 대규모 연구소를 지었고요. 13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완벽한 꽃길만 남았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게 독약이든 웰컴 드링크였습니다. 삼성의 첫걸음은 사실 함정으로 걸어 들어간 것과 같았어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삼성 공장이 가동되고 13조 원이 투자되어 이제는 도망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인도의 세무 공무원들이 기업 사냥꾼처럼 들이닥쳤어요. 이 부품 세금 내셔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무관세라고 했던 부품을 갑자기 일반 전자기기로 분류해버린 겁니다. 지난 3년치에 이자까지 포함된 세금 폭탄이 날아왔죠. 수천억 원대 고지서입니다. 삼성만 당한 게 아닙니다. 인도식 세금 테러는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아요. 애플도 당했고 구글도 당했고 아마존도 당했습니다. 법 해석을 귀걸이 코걸이식으로 바꿔가면서 세금을 뜯어냅니다. A로 해석하면 이렇고 B로 해석하면 저렇습니다. 결론은 항상 세금 내세요예요. 삼성이 항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 싸움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법적 대응은 거북이보다 느려요. 첫 재판 날짜 잡는 데만 몇 년 걸립니다. 그동안 이자는 계속 불어나죠. 기업을 말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 노키아가 인도에 있었습니다. 한때 인도 휴대폰 시장 1위였어요. 그런데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인도 정부가 세금 안 냈다며 공장을 압류했어요. 노키아는 몇 년 동안 법정 싸움을 했지만 결국 지쳤습니다. 2014년에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를 떠났죠. 이 괴담이 삼성에게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 법무팀은 밤낮 없이 인도 세법을 뒤지고 있어요. 변호사를 수십 명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조항을 놓고도 공무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이건 A입니다. 아니요, B입니다. 결국 돈 내고 해결하라는 압박이죠. 13조 원을 투자해놓고 이제 와서 짐 싸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인도 정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겁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걸립니다. 한국에 빨리빨리 정신을 아시죠? 서류 결제가 하루 안에 떨어지고 공사 허가가 일주일 만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베트남도 빨랐어요. 서류 하나 도장받는데 3일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기본 3개월입니다. 삼성 직원들이 화병에 걸릴 지경이에요. 인도 공무원들한테 서류 내면 고개를 까딱거립니다. 노 프라블럼, 문제없다. 그러면서 책상 구석에 쌓아놓고 잊어버려요. 일주일 후에 찾아가면 그거요? 내일 처리해드릴게요. 그 내일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가면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새 담당자도 똑같이 고개를 까딱이며 노 프라블럼 하고는 또 책상에 쌓아놓죠. 삼성 공장 확장 허가를 받는데 1년 넘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베트남이었으면 한 달 만에 끝났을 일이에요. 본사에서는 보고 시한에 쫓깁니다. 진행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현지 관리자는 답답해 죽겠는데 뭐라고 보고하겠어요. 공무원이 차 마시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차를 마시고 있거든요. 인도 공무원들은 오후 3시쯤 되면 느긋하게 차를 마십니다. 동료들이랑 수다 떨면서요. 급한 서류가 있어도 내일 하면 되지라는 마인드입니다. 삼성 직원이 이거 급합니다 라고 하면 웃으면서 왜 그렇게 급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라고 답합니다. 거대 자본이 투입된 공장의 운명이 도무지 속도를 낼 줄 모르는 행정 시스템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이게 인도의 노 프라블럼 문화입니다. 문제는 없는데 일도 안 되는 나라예요. 삼성의 정교한 일정표는 인도에서 매일 휴지 조각이 됩니다. 첨단 스마트폰 공장에서 파업이 터졌습니다. 노조의 요구 조건이 뭘까요? 임금 인상? 아닙니다. 근로환경 개선? 그것도 아닙니다. 일자리 세습입니다. 황당하죠? 노조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은퇴하면 우리 자녀를 무조건 입사시켜달라. 조선시대 음서제 같은 요구를 21세기 첨단 공장에서 당당하게 내건 겁니다. 삼성 경영진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현대 비즈니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인도에서는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의 뿌리 깊은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가족이 전부예요. 내 자식이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인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거기에 카스트 제도의 잔재까지 섞였어요. 카스트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사람들 의식 속에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일을 했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삼성 공장에서 일하면 아들도 당연히 여기서 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능력, 성적?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혈통이 중요한 겁니다. 삼성은 능력주의를 중시합니다. 입사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죠. 그런데 인도 노조는 시험 필요 없다. 우리 자식 그냥 뽑아라고 합니다. 이게 통하겠습니까? 한 직원의 아들이 무능하면 어떡하죠? 그래도 뽑아야 하나요? 회사가 복지단체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권리다. 파업에 돌입했어요. 공장이 멈췄습니다. 하루에 수억 원씩 손해가 발생합니다. 삼성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임금 올려드릴게요. 복지 혜택도 늘릴게요. 노조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자리를 달라고요. 기상천외한 협상이 몇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삼성의 글로벌 인사 원칙이 인도의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자유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공산주의인 베트남을 생각해 보세요. 파업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허락 안 해요. 노조 만드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공산당이 모든 걸 통제하니까 기업은 오히려 편했어요. 예측 가능하거든요. 인도는 정반대입니다. 노조를 만들고 파업하는 게 헌법상 권리예요. 그래서 노조가 정치와 결탁합니다. 삼성 공장에서 파업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 정치인들이 달려옵니다. 왜 올까요? 표를 얻으려고요. 시위대 앞에서 마이크 잡고 연설합니다. 삼성이 여러분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편입니다. 외국 기업을 비난하면 표가 됩니다. 노동자들이 좋아하니까요. 생산 라인은 멈췄습니다. 시위대가 공장 앞에서 축제처럼 소란을 피워요. 북치고 노래 부르고 구호 외치고. 경찰은 뭐 합니까? 멀리서 지켜만 봅니다. 헌법상 권리니까 우리가 개입할 수 없어요. 방관하는 겁니다. 삼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어요. 폭력만 안 쓰면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파업이 길어집니다. 손해가 1,000억 원을 넘어갑니다. 삼성이 임금을 대폭 올려줬어요. 30% 인상하겠습니다. 노조는 좋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일자리 세습도 보장하라.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기득권을 대물림하려는 목적 때문에 협상이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삼성 임원들은 베트남이 그리워졌습니다. 공산당의 통제가 차라리 나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인도의 통제불능한 파업 문화는 삼성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유가 넘치는 나라에서 기업의 자유는 없습니다. 역설적이죠. 민주주의가 비즈니스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삼성은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삼성이 노이다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지었습니다.
축구장 30닭의 크기예요. 최첨단 설비를 들여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조립에 필요한 나사 하나 현지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케이스도 못 구합니다.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도 없고요. 중국이나 베트남을 생각해 보세요. 공장 주변에 부품 업체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나사 공장, 케이스 공장, 카메라 모듈 공장, 유기적인 공급망이 형성돼 있어요. 삼성이 주문하면 트럭으로 30분 만에 배달됩니다. 인도는 황무지입니다. 공장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조업 생태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부품을 모두 중국에서 실어와야 합니다. 배로요?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인도양을 건너 뭄바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다시 트럭으로 델리까지 운송해요. 코미디 같은 물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내면 트럭으로 이틀이면 되는데 인도는 배로 2주 걸려요. 그동안 창고에 재고를 쌓아놔야 합니다. 창고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인도 정부는 뭐 했을까요? 공장 유치에만 급급했습니다. 삼성 오세요. 인센티브 드릴게요. 인프라 준비는 안 했어요. 부품 업체를 유치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큰 공장 하나 들어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겁니다. 삼성은 막대한 물류비를 떠안게 됐어요. 생산 단가가 치솟습니다. 베트남에서 만들면 대당 10만 원인데 인도에서 만들면 12만 원입니다. 물류비 때문이에요. 제조업 생태계는 단기간에 안 만들어집니다. 수십 년 걸려요. 중국이 오늘날의 제조 강국이 된 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거든요. 1980년대부터 40년 동안 쌓아 올린 겁니다. 인도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기반 시설이 없는 땅에서 삼성이 홀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입니다. 인도 정부가 외칩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제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삼성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입 부품에는 관세 폭탄을 때려요. 왜 인도 부품을 안 쓰나요?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죠. 현지에 부품 공장이 없다니까요. 방금 전 챈터에서 나사 하나 못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인도 부품을 쓰라는 겁니까?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디스플레이를 수입합니다. 세관에서 딱 걸려요. 관세 30% 내세요. 카메라 모듈 수입합니다. 관세 25% 점.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이 불가피한데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재료가 없는 시장에서 요리하라고 해놓고 외부에서 재료를 사오면 과태료를 내라는 격입니다. 삼성 구매 담당자가 인도 정부에 물었어요. 그럼 현지 부품 업체 좀 소개해 주세요. 그건 아직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관세는 내셔야죠. 악순환입니다. 부품을 수입하면 가격이 오르고 생산 단가가 치솟고 수익성이 바닥을 칩니다. 삼성의 정교한 수익 계산기가 매일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갤럭시 한 대 팔아서 남는 게 얼마 안 됩니다. 베트남에서 만들면 10% 남는데 인도에서 만들면 3%밖에 안 남아요. 관세와 물류비 때문입니다. 그럼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인도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합니다. 1만 원만 올려도 안 삽니다. 샤오미나 오포 같은 중국 브랜드로 갈아타죠. 삼성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시장 점유율을 잃고 안 올리면 적자를 봅니다. 인도 정부의 모순적인 정책이 삼성의 경영 환경을 최악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제조업 육성한다면서 정작 제조업하기 어렵게 만드는 나라예요. 이게 인도의 이중 트랩입니다.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삼성은 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죠. 갤럭시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수백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하나라도 불량이면 전체가 불량품이 돼요. 그래서 품질 관리가 생명입니다. 인도에는 찰타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됐지. 적당주의 정신이에요. 삼성 엔지니어가 불량품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다시 해야 합니다. 현지 직원이 뭐라고 할까요? No problem, 괜찮아요. 미세한 흠집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작동은 되잖아요? 작동되면 뭐 합니까? 소비자 손에 가서 문제 생기면요. 삼성 엔지니어가 다시 설명합니다. 이건 우리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현지 직원은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문화 충돌입니다. 과거 인도 아이폰 공장 사례를 아십니까? 2021년에 벵갈루루에 있는 위스트론 공장에서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불량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50%입니다. 2대 만들면 한 대가 불량품이었어요. 애플이 경악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 결국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삼성도 같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요. 최첨단 로봇을 설치했습니다.
조립 과정의 80%를 자동화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20%는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검수하고 포장하고 세밀한 조정을 하는 건 사람이 해야 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대충 해도 되지 않나? 삼성이 품질 교육을 시킵니다. 매주 회의를 하고 불량률 데이터를 보여주고 엄격한 기준을 강조합니다. 그래도 쉽게 안 바뀝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거든요. 한국에서 온 관리자가 현장을 돌아다니며 체크합니다. 이거 불량입니다. 하루에 수십 건을 걸러냅니다. 지칠 노릇이에요. 세계 최고 품질의 갤럭시 브랜드가 인도 특유의 적당주의의 문화에 오염될까봐 삼성은 품질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한국 문화와 적당함을 추구하는 인도 문화의 충돌. 이게 삼성이 매일 싸우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지옥 같은 환경인데 삼성이 왜 버틸까요? 영원한 라이벌 애플 때문입니다. 애플이 인도를 새로운 승부처로 삼고 뒤쫓아왔거든요. 과거 삼성이 인도 시장을 지배할 때는 저가 폰으로 승부했습니다. 10만 원대 갤럭시 A 시리즈를 팔아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죠. 그런데 인도 중산층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싼 폰 말고 좋은 폰 사고 싶다. 프리미엄 시장이 열렸습니다. 애플이 이걸 노렸어요. 2023년부터 인도에서 아이폰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낮췄죠. 그러자 인도 젊은이들이 아이폰으로 몰려갔어요. 애플이 프리미엄이잖아. 삼성 점유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뭄바이에 초대형 체험관을 세웠어요. 3층짜리 건물에 모든 럭시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폴더블 폰, S 시리즈, 태블릿, 워치까지. 인도의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는 삼성이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뉴델리에도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어요. 애플 스토어 바로 옆에다가요. 우리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애플도 삼성 부품을 씁니다. 아이폰 디스플레이가 어디 겁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삼성이 애플한테 디스플레이를 팝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쟁하는 거죠. 적과 아군이 뒤섞인 묘한 공생관계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을 많이 팔면 좋아요. 디스플레이를 많이 사가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악몽입니다. 시장을 빼앗기는 거니까요. 복잡한 구조예요. 14억 인구의 주머니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이게 삼성과 애플의 왕좌의 게임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미래가 없어요. 중국 시장은 이미 잃었습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점유율이 0%는이에요. 사실상 퇴출당했죠. 인도마저 잃으면 아시아 시장 전체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독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안 진다. 이 위기감이 삼성을 버티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온갖 시련에도 삼성이 짐을 싸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가 단순히 생산 기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14억 명의 잠재 고객이 있는 거대 시장입니다. 인도의 평균 연령이 28세라고 했죠? 매우 젊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지금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인도 젊은이들 연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벵갈루루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연봉이 5천만 원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살까요? 스마트폰입니다. 그것도 좋은 걸로요. 갤럭시 S 시리즈 폴더블 폰을 사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삼성이 인도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고 있어요. 2022년에 샤오미한테 밀렸었는데 2024년에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고가 폰이 잘 팔립니다. 갤럭시 Z 플립, Z 폴드 같은 폴더블 폰이 불티나게 팔려요. 한 대에 200만 원 넘는 폰입니다. 인도 중산층이 이걸 삽니다. 나도 프리미엄 폰 쓴다는 자부심 때문이에요. S24 울트라도 잘 나갑니다. 한 대에 150만 원인데 매진 사태가 벌어져요.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저가폰 100대 파는 것보다 고가폰 10대 파는 게 이익이 더 많거든요. 과정은 지옥 같을지라도 결과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 이게 삼성의 인내심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중국에서 굴욕을 당했죠. 점유율 0%대로 추락했습니다. 샤오미, 오포, 비보한테 완전히 밀렸어요. 20년 동안 쌓아올린 시장이 5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아픕니다. 인도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마저 잃으면 삼성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유럽, 애플 천지입니다. 미국, 거기도 애플이 압도적이에요.
아시아가 삼성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가 핵심이에요. 14억 인구라는 노다지를 놓칠 수 없는 겁니다. 10년 후를 보면 인도는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합니다. GDP가 일본을 넘어선다고 해요. 그때 인도 시장을 잡고 있으면 삼성의 미래는 밝습니다. 삼성의 인도 투자는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닙니다. 기업의 명운을 건 처절한 도박이에요. 13조 원을 걸었고 이제 와서 빠질 수도 없는 알박기 상황입니다. 인도는 극과 극의 나라예요. IT 천재들이 실리콘밸리를 주름잡으면서 동시에 카스트 제도의 잔재가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사업하는 건 가시덤불 속에서 장미를 따는 것과 같아요. 삼성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인도로 진출할 수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넥스트 차이나를 찾는 험난한 여정에서 삼성이 인도의 매운맛을 견디고 황금문을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문화적, 비즈니스적 전쟁의 결과는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